자, 안녕하십니까. 자,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웠던 거 이렇게 한글 파일로 직접 타자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오늘 공부할 내용 잠시 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주주의 하면 먼저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정치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를 다루는 거였는지 이 세 가지가 들어갔어야 됐었죠. 자, 어떤 문제 일단 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를 봐야 되고요. 이거를 멱살 잡고 주먹질하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원만하게 해결하는 거죠. 이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 속 정치 문제, 가정 내에서, 학급 내에서, 학교에선, 사회에서 다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랑 실천하는 태도가 사실 다르면서도 비슷해서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태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뭐 다짐을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기본 정신 먼저 보면은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죠. 이거를 인간의 존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선생님이 이 영상 뒤에다가 이번 시간 끝나고 봐야 될 영상을 한 2가지 정도 넣어줄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는 채택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내 의견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기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지는 선거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자, 보통선거, 그리고 평등선거, 그리고 직접선거, 비밀선거였습니다. 자, 직접선거랑 비밀선거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알아요. 직접 해야 된다. 남이 가면 안 된다. 비밀, 솔직하게 남들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쉽게 되는데, 이 보통이랑 평등을 구분하는 것들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처음에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평등 선거는 모두가 똑같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뭐 의사, 판사, 검사 높은 사람이나 뭐 심지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러니까 한 표씩만 행사한다. 이게 평등 선거고요. 보통 선거는 기준을 충족하면은 다 참여할 수 있다. 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교과서랑은 다르게 만 18세 법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평등선거는 그 자격이 딱 한 장씩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소형인에 반해서 자리 바꾸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서로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인정하는 태도, 관용과, 그리고 상대방 말이 진짜 맞는지 확인해보는 비판적 태도, 그리고 모두가 만족스러울 수는 없으니까 중간 지점에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건 조금 이따가 보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 정리 필요한 친구들은 잠시 멈춤 누르시고 정리하고 와주시고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아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 있는 영상을 봤으니까 영상은 보지 않고 요 글 읽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영이는 등굣길에 지역 주민분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봤고 선생님께 무슨 일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시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우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 여기 있는 거
먼저 적어놔 달라고 얘기했었죠.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까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일단 동의 없이 했기 때문에 뭐 화도 날 거고요. 뭐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한테 묻지도 않고 선생님 집 앞에다가 쓰레기장을 만들면은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뭐 시장님 이거 뭐고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따지고 할 것 같아요. 이거 민주적이지 않은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도 당연히 생길 거고요.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형인의 지역에서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형인의 지역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회의가 열렸다. 주민회의에는 주민대표와 시장, 시청 공무원, 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논의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회의 내용 보시면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가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진짜 관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회의에 임하고 있는지, 양보와 타협을 잘 하고 있는지 생각해가면서 영상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관련해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반대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면 냄새가 심하게 나고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쓰레기 매립장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 우려됩니다. 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을 갖추면 냄새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지역에 부족한 시설이 많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것과 함께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면 어떨까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매립장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함께 공원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자, 이렇게 소형인의 주민회의에서 대표자들이 대화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요 밑에 있는 이 표 쓰는 부분은 여러분들은 교과서에는 따로 정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뭐 찬성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장님이랑 그 다음에 시의원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편에 서서 지금 토론을 이어나갔죠. 그래서 찬성 쪽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반대쪽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런 회의들이 여러분들은 뭐 아직은 참여해 볼 기회가 없었겠지만은 상당히 자주 발생을 해요. 뭐 쓰레기 매립장도 대표적이고요. 공장을 짓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공장 지으면은 뭐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는 공장도 있지만은 뭐 매연이라거나 아니면은 오염된 물이라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화학 약품이라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으려고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대해서 이런 토론의 자리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자주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금 일단 냄새가 심하게 난다. 그리고 뭐 환경이 오염된다. 는 이야기 뭐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진대. 악화. 나빠지는 건 이제 악화라고 하죠. 선생님도 그래요.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쓰레기 매립장 생긴다 그러면은 너 쓰레기 매립장 거기 옆에 학교 다니는구나. 쓰레기 학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되게 속상하고 슬플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 이미지가 나빠진다. 기분 나쁘겠네요, 당연히. 자, 그래서
찬성 쪽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불만들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건 관용이 아니죠. 그렇죠? 관용이라고 하는 거는 저런 얘기들이 진짜 옳구나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저 사람들에게 그 시에서 그러면 양보해 줘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자, 냄새가 심하니까 뭘 해야 돼요? 환경 정화 장치를 만든답니다. 첨단 시설을 통해서 환경을 정화한답니다. 시장님이 중간에 보면은 쓰레기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을 해서 냄새와 오염을 방지시키겠다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은 뭘 해야 되죠? 비판적 사고를 해야죠.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그 여기 위에서 정리했던 이제 비판적 태도를 가져야겠죠. 진짜 그게 가능한 건가? 첨단 시설을 쓰면은 진짜 없어질까? 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여기서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긴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해보고 가능하다 생각을 했으니까 동의를 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역 이미지가 나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원이 없다. 그러니까 지역에 필요한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을 같이 건설해 준대요. 그러면은 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지만은 바로 옆쪽에 정말 큰 공원이랑 그 공원이 생기면은 뭐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도 될 거고 공원에 식물들이 살아간다는 거는 어쨌건 간에 이제 환경이 잘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찬성했던 시장이랑 시의원들이 이런 쪽으로 양보할 테니까 타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비판적으로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생각도 인정한다.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래서 타협을 마지막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의합니다. 대신 할 때는 첨단 시설로 환경을 정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공원까지 건설하는 조건으로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자, 원래대로 하면은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 거였는데 대화 타협 과정을 통해서 서로 원하는 것들을 만족시키는 거죠. 시장은 원하는 대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게 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얻어낸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서로 자기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만의 얘기 속에서 문제점들을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새로 찾아서 가운데에서 타협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화 타협, 즉 이제 그 대화 토론을 통한 양보와 타협,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네에 우리 학교 바로 앞에 하수 처리장,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시설을 만든다고 합시다. 아무래도 그걸 만들면은 뭐 더러운 물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뭐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드세요 하는 거는 관용은 있지만은 비판적인 태도가 없는 거죠. 자, 반대로 관용은 없고 비판적인 태도만 있으면 싫다 안 한다 나가라 싫다 안 한다 나가라 이러고 있으면은 용인 전체가 더러운 물을 해결을 못 하겠죠. 어딘가에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 지어도 되는데 대신 그러면은 우리 동네에서 원하는 것들을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주변에 쭉 보니까 백화점 같은 상가 그리고 지하철이 바로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 걸어서 1km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바로 앞에다 지하철 한 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옆에 백화점 같은 것도 큰 거 한 개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영화관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하수처리장 근처 사는 사람들은 무료로 이용하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 가지고 중간 지점을 찾아 나가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늘 이렇게 대화 타협으로 해결이 되면 좋을 텐데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대화 타협으로 잘 해결이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문제없는 정말 좋은 환경이 되겠죠. 뉴스 보면은 막 국회의원분들 나오셔가지고 막 소리치고 얘기하는 게 이 대화 타협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서로 있기 때문이에요.
양보할 수 없이 서로 중간 지점을 찾기 싫고 서로 계속 이렇게 떨어져만 있으면은 답이 끝까지 안 나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바로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치고 뭐 별표 쳐놔야겠죠. 자, 대화 토론을 거쳐서 양보의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사례가 양보와 타협이 어려우면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다수결의 원칙이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더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자, 다수의 의견이 소수보다 합리적일 거다. 자, 전체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조그마한 사람들, 요만큼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똑똑한 얘기를 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만장일치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100명이 찬성하고 한두 명이 반대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한두 명보다는 100명이 더 똑똑할 테니 100명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르자라는 게 다수결이에요. 자, 그럼 다수결의 좋은 점은 뭘까요? 대화해보고 타협해보고 계속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시간이 낭비되고 있으니까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기해봤더니 결론 안 나네? 그럼 손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의 좋은 거는 쉽고 빠른 문제 해결이에요. 이게 최고의 장점이 되겠죠. 해결이 안 돼? 그럼 손들어. 너네가 맞네. 통과. 뭐 이렇게 해버리는 게 다수결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수가 똑똑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죠. 자, 우리나라 국민이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걸렸던 사람, 걸린 사람 10,000명 정도 돼요. 그렇죠? 다수가 코로나가 전염성이 높으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사형을 시킵시다. 그 사람들 다 죽고 나면 우리나라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옳은 얘기예요? 코로나 걸렸다는 이유로 죽여. 이거는 올바른 얘기는 아니죠. 근데 다수가 얘기하면은 따라야 되잖아요. 자, 다수가 올바르지 않은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소수가 올바른 얘기를 할 때도 있겠죠.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은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과학 시간에 다른 책을 통해서 공부를 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하게 했던 말이 지구가 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있으면은 그 태양이 우리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땅은 평평하고 태양이 이렇게 돌고 있대. 자, 근데 갈릴레이가 와서 땅은 평평하지 않고 지구는 둥글고 태양이 있으면 우리가 태양을 도는 거지 태양이 우리를 돌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 이 사람 재판받았죠. 이대로 다수결로 내렸으면은 갈릴레오는 틀린 얘기를 한 사람이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죠. 갈릴레오 같은 소수가 오히려 올바른 얘기를 했다는 걸 알고 있죠. 자, 다수의 얘기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똑똑한 말로는 중우정치라고 해요. 대중이 바보스럽다 라고 해서 중우정치라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다수결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의견이 소수보다 합리적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항상 합리적이진 않다. 다수의 원칙을 무조건 맹신할 경우 다수의 횡포나 중우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중우정치라는 거는 그 생각보다는 일시적인 충동 때문에 좌우되는 어리석은 대중들의 정치라는 뜻이에요. 자, 요것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선생님이랑 그 정치 공부할 때 전두환, 박정희,
뭐 이승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독재 정치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 지지율은 50% 넘긴 적도 많았어요. 그리고 더 나쁜 사례를 보자면은 히틀러 있죠. 세계 2차 대전에서 유태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유럽을 전쟁으로 몰고 갔던 이 히틀러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투표로 당선된 인물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보같이 일시적인 충동 때문에 바보같이 행동을 해서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키우는 경우도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중우 정치고 다수결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을 활용하되 다수의 횡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을 했지만은 무시당한 소수는 어떨까? 이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 이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다음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는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 오늘 어디로 놀러 갈지 다수결로 정해볼까? 좋아요. 자, 집에서 가족들이 어디로 놀러 갈지 얘기하면은 뭐 가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가는 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다수결을 이용해요. 그리고 어떤 후보가 당선될까? 자, 나를 대표하는 사람을 누구로 뽑을 건지에 대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투표를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사람을 대표로 뽑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거로 대표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나는 축구를 하고 싶어. 나는 배구를 하고 싶어. 뭐 체육대회라거나 학예회, 뭐 다양한 축제들에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겠죠. 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과반 득표제, 뭐 절반이, 그러니까 뭐 세네 가지 안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넌 어떤 색깔이 좋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녹색 이걸 투표를 해보고 나서 우리 반의 색깔을 정하자 막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에 투표가 다 분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2번 투표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일 높게 나온 2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투표. 이런 식으로 결선 투표제라거나 과반 투표제 혹은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60% 득표제라는 것도 있어요. 안건을 결정할 때 과반을 하게 되면은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니까 최대한 다수의 의견을 듣자. 그래서 우리는 50%가 아니라 절반이 아니라 60% 사람들이 만족할 때 이 법을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법을 우리나라 국회에서 운영 중이고요. 각 나라별로 뭐 다양하게 이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배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지역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한 가지 볼 텐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더 좋은 민주주의가 운영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첨단 이동. 자, 광주 요게 일단 광주의 사례를 먼저 한번 보고 나서 위에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첨단 이동 주민들도 이걸 해보기로 했습니다. 120명의 주민들이 토론하는 주제는 마을 중심을 가로지르는 공원 문제. 주변에 있는 상가 상인이 그 공을 전율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네, 또 뭐 음악이 나오면서 조명이 켜진다든 뭐 더 밝아지면서 테마가 있는 조명같이. 의견이 갈리는 사안은 모바일 시대답게 스마트폰으로 투표를 합니다. 광산구는 이렇게 모인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아니면 우리 동네의 일을 결정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시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모여서 시장님이랑 같이 얘기하는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문제, 우리 동네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모여서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고 해요. 자, 12,000명이 사는 스위스 마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광장에 모여 직접 투표로 지역의 현안을 정합니다. 법도 만들고 대표도 뽑고 세금도 광장에서 토론하고 결론은 거수투표. 거수투표라고 하는 건 이제 손을 들고 하는 걸 얘기해요.
자, 그래서 광주 첨단동에서도 직접 민주주의를 해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거쳤고 마을을 가르는 공원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민주주의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 문제 먼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하이라이트 문제 다 지웁시다. 자, 민주적 의사결정과 거리가 먼 것은 대화 토론을 통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결을 따른다. 다수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죠. 자, 반대만 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찬성과 반대 두 개가 있으니까 대화 토론을 통해서 양보하고 타협해 가야겠죠. 자, 양보와 타협이 어려우면은 다수결로 해결한다. 맞는 얘기네요. 이거 왜 답이 나와 있지? 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은 쉽고 빠르다. 그렇죠. 자, 다수결의 원칙은 항상 옳다.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똑해야지. 똑똑하게 내린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대화 토론을 거쳐 양보와 타협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양보와 타협이 어려우면은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할 때는 뭐를 존중하는 태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자, 잘 따라와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공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볼 건데 교과서에서는 그 학교 운동장에서 그 축구를 하다가 뭐 다툼이 벌어져서 운동장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요. 자, 요 수업 끝나고 나서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그 서술형 문제를 한 개 내줄 텐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느꼈던 우리 학교 혹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겼던 문제들 있죠. 뭐 화장실 이용이라거나 뭐 복도 통행 그리고 뭐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갈 때 혹은 학급에서 1인 인력을 정할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혹은 여러분들 생활 주변에서 느꼈던 문제점들을 같이 얘기해 볼 만한 것들 한 가지 문제를 적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생활에서 벌어지는 뭐 점심시간에 운동장 사용하는 문제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학년씩 찢어져 있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뭐 여러분들이 느꼈던 우리 현실의 문제들이 있겠죠. 뭐 청소당번 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해보고 해결하면 좋을지 한 가지씩 남겨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거 하시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고 나서 뒤에 있는 영상 두 가지 보시고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과제 한 가지 해결까지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